회장님, 여기서 끝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아들의 명령을 받은 김 실장이 최태산을 절벽 아래로 밀어냈어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빚쟁이에게 쫓겨 산속으로 도망친 의대생 서윤이 가시덤불에 쓰러진 최태산을 발견한 겁니다. 세상에 버려진 학생이 맨손으로 재벌 회장을 죽음에서 구해냈어요. 그날 밤부터 두 도망자의 목숨 건 처절한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행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빗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세상이 떠나갈 듯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검은 숲을 집어삼킬 기세였죠. 번개가 칠 때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톱처럼 번뜩였습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속. 폐광촌 언저리에 낡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위태롭게 비바람을 견디고 있었죠. 그 좁고 차가운 철판 상자 안.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 웅크리고 있던 한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윤이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덮고 있는 것이라곤 곰팡내 나는 얇은 담요 한 장뿐이었습니다. 11월의 산속 냉기가 뼈마디마디를 파고들었지만 서윤은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에 떨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지? 방금 그 소리는 천둥 소리가 아니었어. 방금 들린 소리는 하늘에서 울린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묵직하고 거대한 것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소리였어요. 둔탁하고 섬뜩한 파열음이었죠. 쿵 하는 그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서윤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서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빚쟁이들일까요? 아버지의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깽판을 치고 학교 강의실까지 쫓아와 머리채를 잡았던 그 악마 같은 사채업자들. 기어이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온 걸까요?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쳐서 온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이었어요. 여기마저 들킨다면 더 이상 갈 곳은 없었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을 더듬어 손전등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에 잡혔어요.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죠. 손잡이를 잡은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빚쟁이들이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산짐승이나 흉악한 범죄자가 비를 피해 서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죠. 만약 산사태라도 나서 흙더미가 쏟아진 것이라면 당장 피해야 했으니까요.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센 비바람이 서윤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얼음장 같은 빗줄기가 순식간에 옷을 적셨죠. 서윤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빗줄기가 빛을 받아 하얗게 부서지며 시야를 가렸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었죠. 소리가 들려온 곳은 가시덤불이 우거진 낭떠러지 쪽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빗소리를 뚫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죠.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절박하고 처절한 신음이었습니다. 사람? 이 폭우 속에, 이 깊은 산 속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공포를 누르고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길이었죠. 미끄러운 바닥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억센 가시덤불이 얇은 옷을 뚫고 살을 파고들었어요.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무언가에 홀린 듯 서윤은 신음소리가 나는 절벽 아래를 향해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빛 끝에 걸린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서윤은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곳에는 짐승이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목, 최태산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회장님의 모습이 아니었죠. 덤불 사이에 쓰러진 처참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최고급 수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미 여기저기 찢어져 흙탕물로 얼룩진 상태였어요. 머리는 바위에 부딪혔는지 심하게 상처가 나 있었고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죠. 게다가 한쪽 다리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바위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할까요?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덤불과 나뭇가지가 속도를 늦춰주었고 며칠째 쏟아진 폭우가 절벽의 흙을 무르게 만들었어요. 흘러내린 토사가 거대한 진흙 미끄럼틀이 되어 충격을 흡수해 준 거였죠. 하늘이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며 살려둔 것 같았습니다. 기적적인 생존이었어요. 저기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서윤은 그가 누구인지 꿈에도 모른 채 덤불을 헤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시가 허벅지를 찌르고 손등을 핥히었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가까이서 본 태산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미동조차 없었죠. 서윤은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태산의 코 밑에 갖다 댔습니다. 희미했지만 숨결이 느껴졌어요. 살아있어.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머리는 상처가 나 있었고 한쪽 다리는 기이하게 꺾여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우르릉 쾅. 하늘이 갈라질 듯 번개가 쳤습니다. 번개가 세상을 하얗게 밝힌 그 짧은 순간 죽은 듯 누워있던 최태산의 손이 불쑥 튀어올랐어요. 그리고 서윤의 발목을 낚아챘죠. 아! 서윤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흙탕물이 얼굴로 튀었어요.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 서윤은 태산의 눈을 보았죠. 피와 흙으로 얼룩진 얼굴 속에서 태산이 번쩍 눈을 뜬 겁니다.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귀신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배신당한 자의 분노였어요. 반드시 살아서 응징하겠다는 인간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이글거리는 눈빛이었죠. 살려주시오. 태산은 쥐어짜듯 쉰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그 간절함만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서윤의 고막을 때렸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발목을 잡은 최 회장의 소나기 힘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치 이 손을 놓으면 영영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는 서윤을 생명줄인 양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벼랑 끝에 몰린 도망자 서윤과 벼랑 아래로 떨어진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최태산.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깊은 산 속에서 두 사람의 기구하고도 운명적인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서윤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태산의 뺨을 다급히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려달라는 외마디 비명을 끝으로 고개를 툭 떨구었어요. 깊은 혼절 상태에 빠져들었죠.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서윤의 떨리는 손이 본능적으로 최 회장의 몸을 살폈어요. 의대 6년 동안 수없이 훈련했던 바이탈 체크, 생체 징후 확인이었죠.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호흡은 불규칙했어요. 손목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죠. 머리의 출혈도 문제였지만 서윤의 눈을 사로잡은 건 태산의 왼쪽 다리였습니다. 기이한 각도로 꺾인 허벅지, 그 아래로 바지가 터져나갈 듯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찢어진 바지 틈으로 보이는 피부는 이미 시퍼렇게 변해 있었죠.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안 돼. 이대로면 다리를 절단해야 해.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을 떨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본능적으로 119를 눌렀죠. 하지만 야속한 휴대폰 화면에는 차가운 글자만 떴습니다. 서비스 불가지요. 신호는 가지 않았어요. 제발 터지란 말이야. 서윤은 휴대폰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첩첩산 중이었어요. 쏟아지는 폭우 속에 전파는 닿지 않았죠.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서윤은 절망하며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그때 번개처럼 서늘한 현실 자각이 스쳤죠. 지금 기적적으로 신호가 잡힌다 해도 이 폭우 속에 구급차가 산 아래까지 오는 데만 1시간. 들것을 들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또 1시간. 게다가 이 날씨엔 헬기도 뜰 수 없어. 최소 2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이 노인은 저체온증으로 심장이 멈출 거예요. 아니면 다리가 썩어 영영 걷지 못하게 될 겁니다. 구조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방법은 하나뿐이야. 서윤은 먹통이 된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기댈 수도 없었어요. 지금 이 빗속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의 두 손뿐이었죠.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늦어.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신고를 하고 마냥 기다리는 건 의사로서 이 환자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1분 1초가 급박했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꺾인 뼈를 맞춰 혈류를 뚫어주어야만 살릴 수 있었어요. 그것이 의대생 민서윤이 내린 결론이었죠. 하지만 서윤은 선뜻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를 살리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 그녀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있었어요. 바로 자격이었죠. 나는 의사가 아니잖아. 아직 국가고시도 패스하지 못한 의대생이었습니다. 졸업장도 받지 못한 중퇴자였어요. 면허 없는 자신이 의료행위를 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었죠. 만약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뼈를 맞추다 신경이라도 건드려 영영 못 쓰게 만든다면요. 그 두려움이 서윤을 올감했습니다. 동시에 빗소리 사이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끔찍한 트라우마가 들려왔어요. 환청처럼 말이죠. 내까짓 게 무슨 의사야? 남의 돈 떼먹고 도망친 주제에. 3개월 전 학교 강의실의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실습을 준비하던 서윤에게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던 그날이었어요. 그들은 교수님과 동기들이 보는 앞에서 서윤의 가운을 잡아뜯었죠.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예비 의사 선생님? 웃기고 있네. 사기꾼 딸 주제에 누가 누굴 고쳐. 내 아빠 돈 안 갚으면 학교 못 다닐 줄 알아. 칠판에 내동댕이 쳐지던 그날이었어요. 서윤의 자존심과 꿈은 산산조각이 났죠. 동기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난처한 표정도요. 서윤아,
당분간 학교 나오지 마라. 우리도 입장이 곤란하다. 교수님마저 등을 돌렸을 때 서윤은 뒤늦게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었던 이유를요. 형편이 어려워 공장 일로는 감당이 안 되니 아버지가 사채까지 끌어다 학비를 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버지는 인생을 갈아 넣어 하고 싶은 공부를 시켜준 거였어요. 그렇게 쫓겨나듯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꿈까지 저버리고 도망쳐온 이곳이었습니다.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며 손가락질 받던 그 기억이 지금 환자 앞에 선 서윤의 손을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내가 감히 나 같은 게 손을 대도 되는 걸까? 그때 빗속에 쓰러진 최태산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과거의 상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빚쟁이들의 비난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비록 자격증은 없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의 도리라고 배웠어요. 서윤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자격을 박탈했지만 서윤의 가슴속에 새겨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만큼은 달랐어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도망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의 눈빛으로 돌아왔죠.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살릴게요. 서윤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축 늘어진 거구에 최태산을 들쳐업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 힘든 가냘픈 몸이었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죠. 서윤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기압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길이었어요. 살을 파고드는 가시덤불이었죠. 한 걸음 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몇 번이나 진흙탕에 넘어지고 굴렀지만 서윤은 등 뒤에 최 회장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죠. 무릎이 까졌습니다. 손톱이 깨져나갔어요. 하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살려야 해. 반드시 살려야 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빛나는 컨테이너의 불빛을 향해 서윤은 자신의 운명을 건 처절한 사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다시 발을 내디디려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죠. 거친 비바람을 뚫고 최태산을 컨테이너 안으로 옮기는 일은 가녀린 서윤에게는 에베레스트를 넘는 것만큼 고된 사투였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바닥에 태산을 눕히고 낡은 철문을 닫자 그제야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어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죠. 서윤은 젖은 손을 떨며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몇 번이나 위태롭게 명멸하더니 이내 불빛이 들어와 좁은 컨테이너 안을 비췄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최 회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고급 양복은 들짐승에게 당한 것처럼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흙탕물과 시퍼런 멍으로 뒤덮인 얼굴은 시신처럼 창백했죠.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서윤이 뺨을 두드려 보았지만 그는 앓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손이 본능적으로 태산의 이마를 짚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빗속에 너무 오래 방치된 탓에 저체온증이 시작된 겁니다. 서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구조대를 부르지 못한 자신의 선택이 혹시라도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건 아닐까?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안 돼. 살려야 해. 내가 살리겠다고 약속했잖아. 서윤은 이를 악물고 젖은 옷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부러졌을지 모르는 몸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 가위를 찾아 옷을 조심스럽게 찢어냈어요. 서걱, 서걱. 옷감 잘리는 소리가 마치 서윤에 타들어가는 속마음처럼 들렸죠. 드러난 상체는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곳곳에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 쪽은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지 가슴이 얕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왼쪽 다리였죠. 허벅지 뼈가 부러져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으윽. 작은 움직임에도 태사는 무의식 중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어요. 그 소리가 서윤의 심장을 뾰족한 바늘로 찌르는 것만 같았죠. 제대로 된 병원이었다면 마취제를 놓고 수술방으로 옮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폐광촌의 낡은 컨테이너였어요. 전문적인 수술 장비 같은 건 있을 리 만무했죠. 서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배낭 앞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때 손끝에 낡고 딱딱한 파우치가 잡혔어요. 아! 서윤은 멍하니 파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학교 실습 때부터 습관처럼 가방에 넣어 다니던 조그만 휴대용 구급상자였죠. 빚쟁이들에게 쫓겨 급하게 옷까지 몇 벌만 챙겨서 도망쳐 나왔는데 정작 가방 깊숙한 곳에 이게 들어있다는 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다행이야.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쓰다 남은 작은 소독약과 멸균 거즈 몇 장, 그리고 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금 이 산속에서는 천금보다 귀한 것들이었죠. 할아버지, 조금 따가우실 거예요. 참으세요. 서윤은 소독약 뚜껑을 따고 거즈에 듬뿍 적셨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머리 상처를 닦아내자 쓰라린 고통 때문인지 기절해 있던 태산의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은 느꼈던 거죠. 서윤은 재빨리 그 위를 새 거즈로 덮고 꽉 눌러 지혈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압박하며 제발 피가 멈추기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죠.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다행히 붉은 선혈이 멈췄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부러진 다리뼈를 맞춰야 했어요. 그냥 두면 뼈가 혈관을 찌를 수도 있고 평생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죠. 서윤은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할아버지, 한 번만, 딱 한 번만 참으세요. 서윤은 태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의대 실습실에서 차가운 플라스틱 모형을 상대로 수없이 연습했던 정복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윤의 손끝에 닿아 있는 건 모형이 아니었어요. 고통에 꿈틀거리는 근육과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사람의 실제 다리였죠. 그것도 수술실이 아닌 흙먼지 날리는 산속 컨테이너였어요. 하지만 대퇴골 주변의 근육은 강했습니다. 여자의 팔힘만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서윤은 주변을 둘러보곤 넥타이로 태산의 겨드랑이를 묶어 컨테이너 기둥에 단단히 고정했어요. 몸이 딸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태산의 발목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우고 두 발로 바닥을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서윤은 있는 힘껏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팔이 아니라 자신의 체중 전체를 실어 뼈를 잡아당기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아! 기절해 있던 태산이 눈을 까뒤집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비명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컨테이너를 울렸죠. 투둑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뼈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툭 떨구며 기절했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람을 살리는 건지 고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서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주워온 나뭇가지를 덧대고 넥타이를 풀어 단단히 묶어 부목을 만들었어요. 응급처치는 끝났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추위였어요. 비에 젖은 채로 방치되었던 태산의 체온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심장이 멈추겠어. 서윤은 배낭을 뒤졌어요. 덮을 것이 필요했죠. 하지만 가난한 도망자에게 여분의 이불 따위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낡은 담요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때 배낭 깊숙한 곳에서 하얀 천 뭉치가 손에 잡혔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칫했어요. 꼬깃꼬깃하게 접어둔 흰 가운이었죠. 가슴팍에 선명하게 새겨진 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민서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밤낮으로 공장 다니며 번 돈으로 사주신 옷이었고 서윤이 밤을 새워 공부하며 꿈꿨던 미래였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칠 때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품고 왔던 서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희망이었죠. 서윤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자신의 꿈이 담긴 가운을 최 회장의 몸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이 가운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꺼져가는 생명을 덮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이 되어야 했죠. 제발 살아주세요. 꼭 사셔야 해요. 서윤은 얇은 담요까지 그 위에 덮어주었지만 여전히 그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굳어가는 태산의 팔과 다리를 끊임없이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제발, 제발 돌아오세요. 서윤은 손바닥이 빨개질 정도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11월의 산속 냉기 속에서도 서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어요. 팔이 끊어질 듯 저려오고 손가락 감각이 무뎌졌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멈추는 순간 태산의 생명줄도 끊어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밤새도록 빗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는 서윤의 거친 숨소리도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올 때까지 서윤은 굳어가는 팔을 주무르고 또 주무르며 기적을 바랐습니다. 그때마다 서윤은 최 회장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죠. 하나, 둘, 셋. 처음엔 희미하던 맥박이 서윤의 온기를 받아서인지 아주 조금씩 힘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폭풍 후의 밤이 지나고 깨진 창틈 사이로 희뿌연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 따스한 빛이 생과 사의 경계를 헤매던 태산의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죠. 태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탁한 눈동자가 낯선 천장을 멍하니 응시하다가 이내 자신의 몸을 덮고 있는 하얀 천을 향해 움직였어요. 피와 흙이 묻어 꼬질꼬질했지만 가슴팍에 선명하게 박힌 자수는 빛나고 있었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민서윤. 태산의 시선이 가운을 따라 옆으로 이동하자 쭈그리고 앉아 쪽잠을 자고 있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자신의 손목을 꼭 잡은 채 혹시라도 맥이 끊길까봐 잠들어서도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아가씨. 서윤이었어요. 자식조차 버린 자신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낯선 아가씨가 밤낮으로 자신을 간호하다 지쳐 쓰러진 듯 했어요. 뭉클한 감동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차올랐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고요를 찍고 밖에서 사납게 짖어대는 개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산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서윤도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그것은 동네개의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흥분한 맹견의 소리였어요. 이 근처야. 핏자국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곧이어 들려온 낮고 서늘한 남자의 목소리. 김 실장이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사냥개들이 기어이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쾅! 칠흑 같은 산속의 고요를 깨고 낡은 철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고리를 쥐고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녹슨 경첩이 덜컹거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죠. 서윤은 반사적으로 태산의 입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서윤의 입술도 하얗게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죠. 안에 인기척이 있었어. 분명해.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 김 실장이었습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으러 온 비정한 사냥꾼의 목소리였어요. 태산의 깊게 패인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던 회장님도 자식이 보낸 무자비한 추격자들 앞에서는 그저 힘없고 가여운 아버지일 뿐이었죠. 태산은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진흙과 피가 엉겨붙은 스마트워치 하나를 꺼내 서윤의 손바닥 위에 꼭 쥐어주었죠. 서윤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최 회장은 검지를 입술에 대며 슬픈 눈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칙! 작은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러나왔어요. 서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곧이어 흘러나온 목소리는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들 만큼 끔찍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언제까지 회사에 앉아 계실 겁니까? 남자의 고함이었어요. 악에 바친 도끼가 가득한 아들의 목소리였죠. 아버지만 없으면 그룹은 다 제 겁니다. 이렇게 된 건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서윤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었어요.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짐승만도 못한 저주였죠. 이어지는 녹음 파일에는 최태산의 처절한 비명과 둔탁한 타격음, 그리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끔찍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푹 떨구었어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서윤의 손등을 적셨죠. 그 눈물은 부러진 다리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슬픔 때문이었어요. 서윤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 제 살을 깎아 남긴 그 빚 때문에 도망 다니는 처지였죠. 그 희생을 알기에 아버지가 뼈에 사무치게 그립고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노인은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가장 소중한 핏줄에게 배신당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계셨죠. 태산은 서윤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걸 가져가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는 이미 틀렸어. 놈들은 나를 죽이러 온 거야. 하지만 자네는 살아야지. 이 시계 안에 진실이 들어있네. 만약 내가 놈들에게 잡히더라도 자네는 이걸 가지고 도망치게. 이게 있으면 놈들도 자네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야. 태산은 자신의 억울함보다 생명의 은인인 서윤이 무사히 살아남기를 더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위험에 뛰어든 어린 아가씨를 지키려는 마지막 방패였어요. 서윤은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서윤은 시계를 주머니 깊숙이 심장 가까이 넣으며 눈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같이 살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때 문틈이 벌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잠금 장치가 놈들의 발길질에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문이 열리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다급하게 돌아갔어요. 이 좁은 컨테이너 안에 몸을 숨길 곳이라곤 없었죠. 그 순간 서윤의 시선이 바닥구석에 깔린 낡은 장판으로 향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원래 약초꾼이던 외삼촌이 생전에 쓰던 곳이었어요. 삼촌이 귀한 약초를 보관하려고 바닥에 작은 저장고를 만들어뒀다던 기억이 떠올랐죠. 제발, 제발 아직 남아있어야 해. 서윤은 바닥에 엎드려 미친 듯이 장판을 걷어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 다행히도 널빤지로 덮여 있는 네모난 틈새가 보였어요. 해치였습니다. 녹슨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입을 벌렸어요. 퀴퀴한 곰팡내와 축축한 흙냄새가 확 올라왔죠. 사람 한두 명이 겨우 몸을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는 좁고 깊은 구덩이. 지옥 같은 냄새였지만 지금 두 사람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이에요. 빨리요. 서윤은 울먹이며 속삭였어요. 최태사는 부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죠. 움직일 때마다 뼈가 어긋나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최 회장을 부축해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다시피 내렸어요. 태사는 신음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죠. 서윤도 뒤따라 뛰어내리며 머리 위에 나무 해치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쾅!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컨테이너의 철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박살났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입구 쪽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은 간발의 차이로 해치문을 닫고 그 위에 다시 낡은 장판을 덮었죠. 칠흑 같은 어둠. 두 사람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서로를 껴안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실장 일당이 데려온 사냥개였죠. 사냥개는 흥분한 듯 바닥을 긁으며 지저댔습니다. 타닥 타닥. 개의 날카로운 발톱이 나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바로 정수리 위에서 들려왔어요. 얇은 나무 판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굶주린 맹수와 마주하고 있는 셈이었죠. 뭐야? 아무도 없잖아. 김 실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굽소리가 저벅저벅 다가왔어요. 그 무거운 발소리가 서윤의 심장을 짓밟는 것만 같았죠. 태사는 서윤의 품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서윤의 등 뒤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핏자국은 있는데 어디로 증발한 거야? 김 실장이 바닥을 쿵 굴렀습니다. 해치문이 덜컹거렸어요. 틈새로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져 서윤의 얼굴을 덮었지만 그녀는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죠. 여기서 들키면 끝장이었습니다. 헌트, 찾아. 사냥개가 으르렁거리며 바닥을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의 뜨거운 콧김이 바닥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것만 같았어요. 서윤은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서윤은 태산의 차가운 손을 으스러져라 꽉 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빠 보고 계시다면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좁은 지하 창고를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사냥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놈은 서윤이 숨어있는 해치문 바로 위에서 딱 멈춰 섰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짖으려 했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쿵! 컨테이너 방, 숲속 수풀에서 무언가 거칠게 튀어나가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그 소리에 예민한 사냥개의 귀가 번쩍 섰죠.
놈은 바닥을 긁던 발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본능적인 사냥 감각이 발동한 거예요. 뭐야? 무슨 소리야? 김 실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무전기에서 부하의 다급한 목소리가 치직거리며 터져 나왔어요. 실장님, 저쪽 숲으로 검은 물체가 튀었습니다. 놈들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비를 피해 덤불에 숨어 있던 고라니가 인기척에 놀라 뛰쳐나간 것이었지만 잔뜩 독이 오른 추격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미끼가 되었죠. 헌트, 사냥개가 미친 듯이 짖으며 컨테이너를 뛰쳐나갔습니다. 우르르 몰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빗물 고인 웅덩이를 튀기며 숲 쪽으로 멀어졌어요. 거짓말 같은 침묵이 찾아왔죠. 지하 해치 아래 서윤은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태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태산의 심장 역시 금방이라도 터질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해치문을 아주 조금 밀어 올렸습니다. 틈새로 들어온 빛이 먼지를 비쳤어요. 아무도 없었죠. 할아버지, 놈들이 산짐승을 쫓아갔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움직여야 해요. 서윤은 탈진한 태산을 부축해 해치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된 시간이었어요. 태산은 미안함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나를 두고 가게. 이 다리로는 멀리 못 가. 나 때문에 자네까지 위험해질 순 없어.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태산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죠. 그런 말씀 마세요. 같이 살아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살리겠다고. 서윤은 젖먹던 힘을 다해 태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갠 산속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하얀 안개는 도망자들에게 유일한 은폐막이 되어 주었죠. 두 사람은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목표는 산등성이에 있는 폐광이었어요. 30년 전 폐쇄되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곳만이 유일한 피난처였죠. 가시덤불이 젖은 옷을 뚫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늘길에 미끄러질 때마다 최태산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놈들은 지독했습니다. 윙, 윙. 머리 위에서 소름 끼치는 기계음이 들려왔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자 안개 사이로 붉은 불빛을 깜빡이는 검은 물체가 보였죠. 드론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10감지 카메라가 장착된 최첨단 드론까지 띄워 산 전체를 훑고 있었어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리 안개 속에 숨어도 소용없었어요. 놈들의 모니터에는 두 사람의 체온이 붉은 점으로 선명하게 찍힐 테니까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 놈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 태산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무언가 방법이 필요했죠. 놈들의 눈을 가리고 사냥개들의 코를 속일 방법이. 그때 서윤의 눈에 바닥에 널린 젖은 쑥 덤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서 모기를 쫓기 위해 태우시던 쑥. 그 매캐한 연기와 독한 향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잠시만요. 서윤은 쑥 덤불을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비에 젖은 쑥은 치익 소리를 내며 짙고 매캐한 흰 연기를 내뿜으며 타들어갔어요. 순식간에 피어오른 쑥 연기가 안개와 뒤섞였죠. 그것은 드론의 시야를 가리는 천연 연막이 되었고 타오르는 불의 열기는 10감지 카메라를 교란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그 독한 쑥 냄새는 사냥개들의 예민한 후각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실장님, 드론 화면이 뿌였습니다. 10감지 신호가 엉망입니다.
멀리서 당황한 놈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전이 통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서윤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지난밤 최태산의 깨진 머리를 지혈했던 붉은 피가 흥건하게 묻어 굳어버린 손수건이었어요. 서윤은 손수건으로 주먹만한 돌멩이를 감싸 단단히 묶었죠. 그리고 있는 힘껏 폐광관은 정반대 방향인 계곡 쪽을 향해 던졌습니다. 툭! 피 묻은 미끼가 덤불을 헤치고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그 순간 숲속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쪽이다. 놈들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우르르 계곡 쪽으로 몰려가는 것을 확인한 서윤은 최 회장을 이끌고 폐광 입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어요. 빨리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마침내 폐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는 무성한 덤불과 잡초로 가려져 있어 몸을 숨기기엔 더없이 좋았어요. 서윤은 태산을 부축해 덤불을 헤치고 굴입구 바로 옆 오목한 틈새에 몸을 숨겼죠. 이제 놈들이 계곡으로 완전히 사라지면 안전할 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 이쪽이 아닌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가 바로 등 뒤,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들려왔습니다. 김 실장이었어요. 놈은 계곡으로 가던 발길을 돌려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서윤과 최 회장이 숨어 있는 폐광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서윤은 기절할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태산의 입을 틀어막고 젖은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접어?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낙엽 밟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죠. 구둣발 소리가 멈춘 곳은 서윤이 엎드려 있는 손가락 끝에서 불과 5c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들어도 반짝이는 검은 구두코가 보일 거리였어요.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죠. 공포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실장님, 계곡 쪽엔 핏자국 묻은 손수건밖에 없습니다. 놈들이 저희를 유인한 것 같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리자 김 실장이 혀를 찼어요. 제법이군. 머리를 굴릴 줄 알아. 김 실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윤과 태산이 숨어 있는 덤불 쪽을 스쳐 지나갔어요. 서윤은 최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지나가기를. 태산의 손도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김 실장의 구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나직하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놓친 것 같습니다. 가 아니네. 김 실장이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이 서윤이 숨은 덤불 앞 젖은 흙바닥에 찍힌 흐릿한 발자국에 고정되었어요. 미처 지우지 못한 서윤의 운동화 자국이었죠. 여기 최 회장이 밟고 지나간 발자국이 있군. 김 실장이 덤불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검은 가죽 장갑이 서윤과 태산을 가려주고 있는 얇은 나뭇가지들을 젖히려는 찰나였어요. 치익! 정막을 깨고 김 실장의 허리춤에 있던 무전기에서 부하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실장님, 컨테이너로 다시 오셔야겠습니다. 김 실장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어요.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죠. 무슨 일이야? 최 회장 흔적이라도 찾았나? 네. 바닥 장판을 뜯어보니 아래로 통하는 비밀 해치가 있습니다. 최 회장이 여기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야? 바닥 밑에 공간이 있다고? 김 실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까 자신이 바닥을 굴렀을 때 텅 빈 소리가 났던 게 떠올랐어요. 그는 덤불 쪽을 한번 힐끔거렸지만 확실한 증거가 발견된 컨테이너 쪽이 더 급했죠. 젠장,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헌트, 가자, 컨테이너로 돌아간다. 김 실장은 거칠게 몸을 돌렸습니다. 구둣발 소리와 사냥개 짖는 소리가 거짓말처럼 멀어지며 컨테이너 쪽으로 사라졌어요. 서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후우하고 몰아쉬었습니다. 하늘이 도왔어요. 발소리가 완전히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하던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떨리는 몸을 일으켰죠. 할아버지, 놈들이 갔어요. 지금 움직여야 해요. 서윤은 탈진한 태산을 이끌고 덤불 뒤에 교묘하게 가려진 폐광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폐광 안. 칠흑 같은 어둠과 뼈 시린 냉기가 감돌았지만 지금 두 사람에게는 놈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서윤은 더 깊이 빛이 닿지 않는 곳까지 들어가서야 태산을 거친 바위벽에 기대게 하고 자리에 주저앉았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두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두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위장이 비틀릴 만큼 허기와 갈증이 밀려왔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뒤져 찌그러진 삼각김밥 하나와 초코바 2개를 꺼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채 도망 다닌 서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비상식량이었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껍질을 까서 태산에게 건넸어요. 드세요. 아까 저는 먹어서 배 안 고파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해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 배고픔보다 먼저였어요. 태산은 그 마음을 알기에 목이 메어 김밥을 선뜻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산의 진미만 먹고 살았던 굴지의 건설사 회장이었지만 차가운 폐광 바닥에서 낯선 아가씨가 양보해준 이 삼각김밥만큼 귀하고 눈물겨운 음식을 본 적이 없었죠. 고맙소. 정말 고맙소. 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 젖은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초코바를 나눠 먹으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아픈 속내를 꺼내 보였죠. 태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전에 놈들이 올 때 왜 경찰을 부르지 않았소? 신고만 했어도 자네는 안전했을 텐데. 서윤은 씹고 있던 초코바를 멈췄어요. 목이 메어왔죠.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빚쟁이들, 그 공포 때문에 의사의 꿈마저 포기하고 도망쳐야 했던 기구한 사연을요. 무서웠어요. 신고하면 위치가 떠서 빚쟁이들이 찾아올까봐. 정말 죄송해요. 제 이기심 때문에 할아버지가 더 고생하셨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최 회장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친아들은 돈 때문에 아비를 절벽에서 밀어버렸는데 생면부지의 이 아가씨는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생명을 구해준 겁니다. 태산은 거친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아니네. 자네 덕분에 살았어. 만약 신고했다면 놈들이 경찰까지 매수해 놨을 테니 난 꼼짝없이 아들에게 끌려갔을 게야. 자네의 그 선택이 나를 살린 걸세. 태산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 깊이 박힌 죄책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이미 훌륭한 의사요. 의사가오니 의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그 마음이 진짜 의사란 말이요. 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네. 태산은 서윤을 품에 안고 다독였습니다. 그것은 피보다 진한 위로였고 얼어붙은 서윤의 마음을 녹이는 어른의 따뜻한 품이었어요. 서윤은 태산의 품에서 소리 죽여 울었죠.
도망자 신세가 된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른의 온기였습니다. 그때 태산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서윤이 놀라 다급하게 묻자 태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네. 괜찮아.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보네. 하지만 서윤은 보았습니다. 태산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과 파랗게 질린 입술을요. 아차, 내가 잊고 있었어. 지금까지 한 처치는 급한 불만 끈 응급조치일 뿐이었습니다. 부러진 다리와 머리의 상처,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압박까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언제 상태가 악화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죠. 안 돼요, 할아버지. 괜찮지 않아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요. 서윤의 눈빛이 다시 의사의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서 나가요. 제가 업고서라도 모시고 갈게요. 서윤은 태산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출구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간절함 하나로 벼랑 끝에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처절하고도 위대한 발걸음이었죠. 하지만 의지만으로 버티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이 험한 산길을 끝까지 걸어 내려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이대로 가다간 길 위에서 쓰러질 게 뻔했어요. 놈들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하게 달려와 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죠. 어떻게든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 그때 서윤의 눈이 태산의 손목에 채워진 스마트워치에 머물렀어요. 태산이 아까 건네주었던 놈들이 추적할 수 없는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죠. 할아버지, 믿을 만한 분이 있다고 하셨죠? 그분께 연락해야 해요. 태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워치의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몇 초가 억겁처럼 느껴졌어요. 딸깍. 여보세요? 태산이? 자네 지금 어디야? 밤새 연락도 안 되고.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굵직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산의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신만이 박 사장이었어요. 아들이랑 같이 온다더니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친구를 기다리다 지친 박 사장의 타박 섞인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에 태산은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박 사장, 나야. 나 좀 살려주게. 천하의 최태산 회장이 아이처럼 울먹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처절한 목소리에 전화기 너머의 박 사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듯 숨을 삼켰어요. 자네 목소리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위치가 어디야? 폐광이네. 옛날 자네랑 약초 캐러 다니던 그 폐광? 알았어. 꼼짝 말고 있어. 내 트럭 가지고 지금 당장 갈게. 버티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희망의 동아줄이 내려온 거예요. 서윤은 태산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태산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자신을 살려준 이 어린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죠. 가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해 폐광 밖으로 나섰습니다. 자욱한 안개가 낀 새벽의 숲길. 한 걸음 뗄 때마다 진흙탕에 미끄러졌지만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터널을 함께 통과한 전우이자 피보다 진한 운명으로 묶인 가족의 발걸음이었죠. 30분쯤 걸어 내려왔을까요? 산 아래 비포장도로에서 낡은 트럭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용달이라고 적힌 파란색 1톤 트럭. 박 사장이었어요. 태산이 트럭에서 뛰어내린 박 사장은 최 회장의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고급 양복은 걸레 조각이 되어 있었고 온몸은 피투성이인데다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있었어요. 이게 무슨 꼴이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진철이, 내 아들놈이. 태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 사장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돈에 미친 자식이 부모를 사지로 내몬 끔찍한 폐륜이라는 것을. 박 사장의 시선이 옆에서 최 회장을 부축하고 있는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피 묻은 셔츠,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아가씨였어요. 이 아가씨가 자네를 살린 건가? 그렇다네. 의사 선생님이지. 태사는 서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면허도 없는 학생이었지만 지난밤 서윤이 보여준 헌신은 그 어떤 명의보다 위대했기 때문이죠. 박 사장은 서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친구를 살려주셔서. 아니에요. 어서 태우세요. 놈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세 사람은 서둘러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박 사장은 트럭 짐칸의 덮개를 걷어냈어요. 그 안에는 약초를 담은 낡은 박스와 흙 포대들이 가득했죠. 짐칸에 숨어야 해. 냄새가 좀 나겠지만 참게. 서윤은 최 회장을 부축해 짐칸으로 올라갔습니다. 약초 박스와 흙 포대 사이 몸을 겨우 뉘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을 만들어 태산을 눕혔어요. 박 사장이 건네준 두꺼운 담요를 덮어주자 태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죠. 서윤도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짐칸 덮개가 덮이자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폐광의 어둠과는 달랐죠. 덜컹거리는 트럭의 진동과 함께 희망으로 향하는 어둠이었습니다. 트럭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덜컹, 덜컹.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최태사는 신음을 흘렸지만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병원만 가면 돼. 서울로 가서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어.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였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속도를 내던 트럭이 갑자기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동시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짐칸 덮개 위로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번쩍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검문이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태산의 실종을 확인하려는 아들 최진철이 경찰까지 매수하여 산 입구를 봉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시동 끄세요. 운전석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의 목소리. 딱딱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짐칸에 숨어있던 서윤과 태산은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박 사장의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래요? 저는 약촉해서 장에 팔러 가는 길인데. 약초요? 신분증 좀 봅시다. 잠시 후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여기 1톤 파란색 트럭. 운전자 신원 확인. 특이사항 없음. 알았다. 짐칸도 확인해. 최 회장이 어디 숨어 있을지 몰라. 서윤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어요. 짐칸. 놈들은 평범한 검문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는 게 분명했죠. 짐칸 좀 열어봅시다. 에이, 짐칸엔 흙이랑 풀떼기밖에 없어요. 바쁜데 그냥 가게 해주쇼. 협조하세요. 트렁크랑 짐칸 다 확인하라는 지시입니다. 저벅, 저벅. 발소리가 트럭 뒤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어요.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라.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철컥 짐칸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어요. 곧이어 두꺼운 짐칸 덮개가 확 하고 젖혀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과 함께 경찰의 날카로운 시선이 짐칸 안을 훑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 뭐 들었어? 경찰은 곤봉으로 약초 박스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서윤과 태사는 흙포대 바로 뒤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었어요. 경찰이 손에 든 강력한 손전등을 켰습니다. 하얀 빗줄기가 짐칸 구석구석을 찌르듯 비추며 다가왔어요. 약초 박스, 흙포대, 그리고 그 다음은 서윤이 숨어 있는 구석이었죠. 손전등의 불빛이 서서히 이동했습니다. 빛이 서윤의 낡은 운동화 끝을 스치고 겁에 질린 그녀의 눈동자를 정통으로 비추기 직전이었어요. 숨을 쉴 수도 눈을 감을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경찰의 눈이 가늘어지며 입이 열렸습니다. 저기 저거 뭐야?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서윤의 낡은 운동화 끝을 비추던 바로 그 순간 운전석에 있던 박 사장이 벼락같이 뛰쳐나왔습니다. 안 돼. 닫아요. 거기 뱀 있어요. 살모사. 뱀이라는 단어에 화들짝 놀란 경찰은 반사적으로 물러섰고 박 사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짐칸 덮개를 쾅 닫아버렸어요. 오늘 잡은 독사들을 약초 박스 틈에 넣어놨는데 뚜껑 열면 놈들이 튀어나옵니다. 경찰들은 서둘러 트럭을 보내주었습니다. 낡은 트럭이 거친 엔진 소리를 토해내며 검문소를 빠져나갔어요. 멀어지는 경광등 불빛을 보며 서윤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후하고 몰아쉬었죠. 살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그 안도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안전해졌다는 긴장이 풀리자마자 태산의 몸 상태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덜컹거리는 트럭의 진동 속에서 태산의 몸은 숯불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급기야 의식을 잃고 흐릿한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죠. 추워. 진철아. 왜 그랬니? 아비한테 왜? 서윤이 다급하게 맥을 짚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박동은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고열과 폐혈증 쇼크, 그리고 심정지 후유증까지 겹친 위독한 상태였어요. 이대로 서울까지 가는 건 무리였죠. 대형 병원까지 남은 시간은 최소 2시간. 그 길 위에서 최 회장의 심장은 영원히 멈춰버릴지도 몰랐습니다. 서윤은 짐칸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아저씨, 차 좀 세워주세요.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박 사장의 판단으로 트럭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태산요양병원. 최태산 회장이 직접 세운 재단병원이니만큼 신분 노출의 위험 없이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것이 썩은 동아줄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트럭은 숲속에 자리 잡은 웅장한 병원 건물을 향해 질주했죠. 20분 후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태산을 업고 뛰어들었습니다. 서윤의 절규에 의료진이 달려나왔고 병원의 주인이 처참한 몰골로 실려왔다는 사실에 응급실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어요. 산소호흡기가 연결되고 수액이 들어가고 바이탈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는 광경을 보며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살았다. 드디어 살려냈다. 지옥 같은 산속을 벗어나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키세요. 무슨 소란입니까? 소란을 틈타 나타난 한 남자.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장 박재원이었어요. 그는 사색이 된 의료진과 달리 피투성이가 된 최 회장을 내려다보며
묘하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죠. 걱정이나 놀라움보다는 곤란한 쓰레기를 보는 듯한 혹은 기회를 엿보는 듯한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원장님, 회장님이십니다. 상태가 위독합니다. 당장 수술실 잡을까요? 당직 의사의 다급한 물음에도 박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시선은 행색이 남루한 서윤과 박 사장에게 꽂혔죠. 경멸과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였습니다. 수술실 필요 없어. VIP 병동으로 옮겨. 당장. 의료진이 당황하여 웅성거렸어요. 골절과 심장 쇼크가 온 응급 환자를 처치도 없이 병실로 올리라니요. 그것은 의사의 판단이 아니었죠. 서윤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최 회장을 살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최태산을 격리시키려 하고 있었죠. 안 돼요. 지금 수술 안 하면 다리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심장도 위험하다고요. 서윤이 달려나가 카트를 막아섰지만 박 원장은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너가 의사라도 돼? 너 같은 거지들이 하는 짓거리 뻔하지. 보상금이라도 뜯어내려고 온 거 다 안다. 박 원장의 고함 한마디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그제야 서윤은 깨달았죠. 호랑이 굴을 피하려다 제 발로 더 끔찍한 악어의 늪으로 들어왔다는 것을요. 태산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병원이 그를 살린 곳이 아니라 가둘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당신 의사잖아. 서윤이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보안 요원들의 거친 손길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서윤의 몸이 짐짝처럼 응급실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죠. 그 소란 속에 최태산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울며 끌려가는 서윤의 모습이 보였어요. 태산이 떨리는 손을 뻗어보았지만 박 원장이 그 손을 잡아내렸죠. 그리고 태산의 귀에 대고 악마처럼 달콤하고 잔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드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태산의 눈동자가 공포로 터질 듯 커졌어요. 아들에게 연락했다니.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박 원장은 간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간호사, 주사 놔드려. 아주 푹 주무시게. 그 주사. 서윤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어요. 치료제가 아닌 의식을 가두고 서서히 생명을 갉아먹는 진정제. 최 회장을 식물인간처럼 만들어 입을 막으려는 수작이었죠. 안 돼. 그거 놓지 마. 서윤의 절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응급실의 자동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박 원장이 태산의 팔에 주사를 꽂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산은 서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약 기운이 퍼지는지 이내 스르르 팔이 떨어졌죠. 박 원장은 닫힌 문 밖의 서윤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는 차르륵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세상이 다시 어둠에 잠겼어요. 가장 안전할 줄 알았던 병원이 가장 끔찍한 감옥이 되어 태산을 삼켜버렸습니다. 서윤은 닫힌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다 결국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자신의 무지한 선택이 태산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응급실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윤은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패배감과 죄책감이 더 아팠어요. 닫힌 자동문 너머는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먼 자들이 작당하여 무고한 아버지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었죠. 이봐, 거기서 궁상 떨지 말고 빨리 사라져. 보안 요원이 위협적으로 곤봉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비틀비틀 일어났어요. 박 사장이 서윤을 부축하며 안타까운 듯 물었죠. 아가씨, 이제 어쩌지? 경찰에라도 신고할까? 안 돼요. 경찰도 병원도 다 한통속이에요. 신고하면 오히려 우리가 잡혀요. 서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최태사는 자신을 믿고 목숨을 맡겼습니다. 그런 분을 사지로 몰아넣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건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비겁한 짓이었어요.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다시 들어가야겠어요. 뭐, 저길 다시 들어간다고? 미쳤어. 잡히면 뼈도 못 추려. 정면으로는 안 가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서윤의 시선이 병원 건물 뒤편 쓰레기 하적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청소 용역 아주머니들이 잠시 쉬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딱해라.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다고? 병원 뒷문 쓰레기장 구석. 서윤의 거짓 사연을 들은 청소반장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서윤의 몰골을 보니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모님, 제발이요. 청소라도 해서 밥값이라도 벌게 해주세요. 저 진짜 일 잘해요. 서윤의 간절한 눈빛에 아주머니는 결국 한숨을 쉬며 락커룸 열쇠를 던져주었죠. 에휴, 내 조카 같아서 그러는 거야. 오늘 하루만 대타 뛰는 걸로 해. 대신 VIP 병동은 얼씬도 하지 마. 서윤은 락커룸으로 달려가 헐렁한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쓰고 캡 모자를 푹 눌러 썼어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의대생 민서윤이 아니었죠.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 청소부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위장해 있었죠. 서윤은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서윤은 태연하게 바닥을 닦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보안 요원들이 지나갔지만 구석에서 걸레질하는 청소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틈을 타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죠. 12층 VIP 병동. 12층에 도착하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복도에는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바로 최 회장이 갇혀 있는 특실 1201호였죠. 잠깐, 어디 가십니까? 경호원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윤은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아주머니 흉내를 냈어요. 아이고, 쓰레기통 비우러 왔어요. 안 비우면 냄새나서 높으신 분들이 싫어해. 경호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오세요. 지금은 이따가 오면 퇴근 시간인데 얼른 비우고 나갈게. 서윤이 막무가내로 카트를 밀고 들어가려 하자 경호원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빨리 하고 나오세요.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카트를 밀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화려했지만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리고 그 넓은 침대 위에 온갖 기계장치에 연결된 태산이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침대로 다가갔어요. 최 회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아니, 그것은 잠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의식을 끊어놓은 혼수 상태에 가까웠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맡에 걸린 환자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미다졸람 수면 마취제와 할로페리돌 항정신병제. 서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어요. 미다졸람은 내시경 할 때나 쓰는 수면 유도제였고
할로페리돌은 중증 조현병 환자의 발작을 잠재울 때 쓰는 강력한 신경안정제였죠. 이 두 가지를 심장이 약한 환자에게 고용량으로 섞어서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이건 치료가 아니야. 이건 살인이야. 서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차트를 촬영했어요. 이것이 놈들의 만행을 고발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때였죠. 철컥.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어요. 문이 열리려는 찰나 서윤은 몸을 날려 침대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죠.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럽고 오만한 남자의 발소리. 그 구두가 침대 바로 옆에 멈춰 섰어요. 원장님은 나가보세요. 아버지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 기름기 흐르는 목소리. 서윤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녹음 파일 속에서 들었던 악마의 목소리. 바로 최태산의 아들 최진철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CCTV는 꺼두겠습니다. 박 원장이 비굴하게 웃으며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실 안에는 이제 잠든 최 회장과 페류나 아들, 그리고 침대 밑에 서윤만이 남았죠. 서윤은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고 그 진동이 서윤의 등짝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아버지, 그냥 그때 포기하시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서로 편했잖아요. 진철이 손을 뻗어 아버지의 산소호흡 기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기자회견이 잡혀 있어요. 아버지가 지병으로 위독하셔서 효자인 제가 경영권을 승계받는다는 감동적인 자리죠. 그는 의식 없는 아버지를 한번 흘끗 보고는 돌아섰습니다. 푹 쉬세요. 이제 회사는 제 겁니다. 침대 밑에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최태산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서윤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는 이 끔찍한 폐륜의 증거가 붉은 숫자로 기록되고 있었죠. 진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진철이 휘파람을 불며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서윤은 참았던 숨을 허억하고 토해냈습니다. 서윤은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가장 먼저 태산의 팔에 꽂힌 링거줄을 확인했어요. 투명한 팩 속에 든 미다졸람과 할로페리돌. 놈들은 태산을 깊은 수면에 가두기 위해 끊임없이 독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차없이 독이 든 수액줄을 뽑아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얀 포도당 수액뿐이었습니다. 제발, 아직 늦지 않았어. 서윤은 주사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약 기운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희석되기를 간절히 바랐죠. 약물을 써서 강제로 깨우는 건 위험했습니다. 서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밤새도록 곁을 지키며 태산의 몸이 스스로 독을 이겨내도록 돕는 것뿐이었어요. 박 원장이 CCTV를 꺼뒀어. 오늘 밤은 아무도 우릴 방해하지 못해. 서윤은 태산의 침대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축 늘어진 태산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폐광의 낡은 컨테이너에서 그랬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해 피가 돌게 하고 잠든 신경을 깨웠죠. 일어나세요. 제발 눈 좀 뜨세요. 내일 아침에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죠. 서윤은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주무르고 귀에 대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약물에 취해 깊은 늪으로 가라앉는 태산을 밤새도록 흔들고 주무르고 울며 불며 끄집어 올리는 처절한 사투였어요. 차가운 기계음만 가득하던 병실에 서윤의 거친 숨소리와 간절한 기도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태산 요양병원 1층 로비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대명건설의 경영권 승계 발표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말끔한 검은 정장을 입은 최진철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을 연기하며 침통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진철이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회사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제 아버님, 최태산 회장님께서 안타깝게도 노안과 치매로 인해 위독한 상태이십니다.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하실 수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오늘부로 제가 그룹의 모든 권한을 승계받기로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로비에 모인 기자들은 그 위선에 속아 고개를 끄덕이며 속보를 타전하고 있었죠. 속보, 최진철 부회장, 눈물의 승계 선언. 아버지의 뜻 있겠다. 진철은 겉으로는 울먹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 쇼만 끝나면 드디어 대명건설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 그의 입가에 묘한 비웃음이 스치는 순간이었어요. 같은 시각 병원 2층 방송실. 굳게 잠긴 철문 안에서 청소부 복장을 한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전원을 켰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병원 로비 상황을 비추는 모니터가 켜져 있었어요. 악마의 눈물을 흘리는 최진철의 역겨운 얼굴이 클로즈업 되고 있었죠. 효자인 척 연기하는 것도 여기까지야. 서윤은 앰프에 연결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침대 밑에서 목숨을 걸고 녹음했던 패륜의 증거 파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자신은 물론 태산까지 개죽음을 당할 거예요.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죠. 서윤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비장한 눈빛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대명건설의 진짜 주인을 소개합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병원 전체의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갑작스러운 안내방송에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연설을 이어가던 최진철이 미간을 찌푸리며 천장을 쳐다봤어요. 뭐야? 방송실 마이크 안 꺼? 하지만 그의 호통은 곧이어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끔찍한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아버지, 제발 좀 죽으라고요. 아버지만 없으면 그룹은 다 제 겁니다. 순간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기자들의 타자치던 손이 멈췄고 카메라 플래시도 멈췄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그것은 지금 단상 위에 서 있는 효자 최진철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그 절벽에서 떨어지고도 살아남다니 노인네 명줄 한번 즐기네. 내일 기자회견 끝나면 여기서 쭉 쉬시면 돼요. 악마의 속삭임이 병원 로비를 넘어 주차장, 복도, 입원실까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친아버지를 해하려는 명백한 자백이었죠. 이건 진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단상을 잡지 않고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방금 저거 부회장 목소리 아니야? 절벽에서 밀었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당황한 진철의 얼굴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찍어댔어요. 끄라고. 당장 방송실 문 부서. 어떤 놈이야? 진철이 악기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방송실로 뛰어 올라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 방송은 병원뿐만 아니라 현장에 와 있던 방송사 중계차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아닙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음의 세력의 모함입니다. 진철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변명했지만 이미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로비 중앙에 있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의 도착 알림음이 맑고 영롱하게 울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던 로비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천천히 열리는 엘리베이터 문으로 쏠렸죠. 진철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휠체어에 앉은 최태산 회장이 있었습니다.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는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휠체어 뒤에는 청소부 복장을 한 서윤이 든든하게 서 있었죠. 아버지, 진철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었어요. 약물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저기에 멀쩡히 있는 걸까요? 사실 기적은 서윤이 만들었습니다. 잠들면 죽는다. 깨워야 한다. 결국 서윤은 밤새 최태산의 손발을 주무르고 말을 걸며 기어이 약물에 취한 뇌를 깨워낸 거였죠. 회장님, 세상에 회장님이 일어나셨어.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서윤은 휠체어를 밀고 단상 앞으로 천천히 전진했어요.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죠. 단상 아래 도착한 최태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다리로 벌떡 일어섰어요. 부러진 다리의 고통이 뼈를 깎는 듯 했지만 아비로서 해야 할 마지막 가르침이 남아있기에 그는 쓰러질 수 없었죠. 아버지, 저는 진철이 울상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아니면 용서를 빌려는 듯 손을 뻗었어요. 최태사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높이 치켜들었어요. 자, 벼락 같은 파열음이 로비를 울렸습니다. 최 회장의 거친 손바닥이 진철의 뺨을 후려갈겼어요. 진철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술이 터져 붉게 물들었어요.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최태사는 피가 맺힌 손을 부들부들 떨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돈 때문에 아비를 죽이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려 한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넌 그저 짐승만도 못한 범죄자일 뿐이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철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최 회장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절연 선언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오냐오냐 키워 괴물을 만들었다는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참회이자 자기 형벌이었죠. 경찰, 뭐 하는가? 당장 저놈을 존속살해 미수범을 체포하게. 최 회장의 호령에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이미 서윤의 신고와 방송을 듣고 출동한 상태였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진철은 악을 쓰며 발악했죠. 그의 손발이 되어 악행을 저질렀던 박 원장과 김 실장의 손목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돈과 권력이면 부모도 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만한 믿음이 진실과 정의 앞에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다 모함이야. 마지막까지 추악한 바닥을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최태사는 결국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굵은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따뜻한 손이 최 회장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이었어요.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고생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최태사는 무너져 내리듯 서윤에게 기대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기업의 총수가 낡은 청소복을 입은 어린 아가씨의 품에서 아이처럼 오열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네. 자네가 이 못난 늙은이를 살렸어. 내 자식의 손에서. 화려한 플래시 세례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포옹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나누고 죽음의 벼랑에서 서로를 구해낸 깊은 연대였죠. 로비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사장도 눈시울을 붉혔고 심지어 몇몇 기자들조차 숙연해져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악은 처단되었고 진실은 밝혀졌어요. 하지만 최태산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응급수술실로 옮겨졌어요. 부러진 다리뼈를 맞추고 괴사 직전에 조직을 살리는 8시간의 대수술이었죠. 서윤은 수술실 밖 차가운 벤치에 앉아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6시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보호자분?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리도 살릴 수 있었고요. 집도이의 말에 서윤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최태상 곁에서 서윤은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지켰어요. 아침 회진 때 의료진이 놓친 작은 변화도 기록했고 밤에는 체온과 맥박을 수시로 확인했죠. 간호사들이 보호자분 좀 쉬세요라고 말렸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였어요. 최태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빈말이야. 서윤은 읽던 교과서를 덮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빚, 내가 다 정리했어. 사채업자들한테도 합의금 주고 손 떼라고 했고, 할아버지, 그건 너무 은혜를 갚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장학금도 지원하기로 했어. 복학해서 공부마저 하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어. 이제 내 차례야.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최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꼭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서윤은 학교로 돌아갔어요. 처음엔 동기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죠. 하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공부했고 실습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임했어요. 최태산의 재활치료를 도우며 배운 정형외과 지식은 그 어떤 교과서보다 값진 경험이 되었죠. 무엇보다 산속에서 장비 하나 없이 응급처치를 해낸 그 경험이 서윤을 성장시켰습니다.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을 때 동기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대신 존경 어린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봤죠. 민서윤 또 1등이네. 그리고 어느새 서윤의 이야기는 의료계의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장비도 없이 재벌 회장의 목숨을 구한 의대생. 졸업이 다가오자 여러 대형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모두가 서윤을 원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세상은 다시 연분홍빛 벚꽃으로 뒤덮였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 학위 수여식을 알리는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단상 아래 앉아 있는 졸업생들 사이로 유난히 빛나는 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민서윤. 다음은 수석 졸업자 민서윤. 호명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서윤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학장님에게 학위증을 받는 순간 서윤의 시선은 관객석 가장 앞줄 내빈석을 향했죠. 그곳에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최태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1년 전 폐광 속에서 죽어가던 노인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주름진 눈가에 한가득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장하다. 그의 입모양을 읽은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캠퍼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최태산이 서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서윤아, 여러 병원에서 연락 왔다며? 네. 감사하게도요. 어디로 갈 건가?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최태산은 벚꽃 흩날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말이야.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파도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도 이번에 그런 처지가 될 뻔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산 요양병원을 서울로 이전하려고 해. 크게 키울 거야. 무료 진료, 저가 진료 지원 사업도 크게 할 생각이고,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최태산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 병원에 와줄 수 있겠나? 서윤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죠. 함께 꿈을 꾸자는 초대였습니다. 내가 있으면 우리 병원이 빛날 거야. 태산이 서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제가 첫 번째 의사가 되겠습니다. 최태산의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벚꽃 흩날리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캠퍼스에는 꽃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박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최태산이 손을 흔들어 부르자 박 사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죠. 축하하네, 서윤이. 우리 딸 수석 졸업했다. 박 사장이 꽃다발을 건네며 서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러자 최태산이 눈을 가늘게 뜨고 끼어들었어요. 왜 자네 딸인가? 내 딸이지.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자 서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 사람은 벚꽃 나무 아래 나란히 섰어요. 서윤의 입가에 봄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세상이 한없이 차갑고 무섭게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 깊은 어둠 속으로 숨고만 싶었던 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벼랑 끝 그 폭풍우 속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피보다 진한 온기로 저를 감싸준 분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손 내밀어준 분들,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무게를, 사람의 온기를 가슴에 새기며 이제 제가 세상의 차가운 곳을 녹이는 봄이 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누군가의 손을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잡아주겠어요. 히포크라테스의 봄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살짝 건드렸나요? 젊을 때의 기억,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따뜻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천천히 들려주세요. 당신이 살아오신 그 시간들,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